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 충전을 위한 시간 더 딥 다이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께 아주 흥미로울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20세기 개혁주의 변증학의 두 거장 코넬리우스 반틀과 프란시스 쉐퍼인데요.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죠. 네, 이 두 분을 윌리엄 에드가의 논문 두 명의 기독교 전사를 따라서 한번 깊이 비교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자료죠. 에드가 교수가 두 분 모두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해 줍니다. 맞아요. 사실 이 두 분 겉으로 보기엔 정말 다르잖아요. 반틸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셨고 쉐퍼는 라브리 공동체의 목회자이자 문화 변증가. 그렇죠. 활동 무대나 스타일이 많이 달랐죠. 반틸은 주로 학문적인 저술을 많이 남기셨고, 쉐퍼는 강연이나 좀 더 대중적인 글쓰기를 하셨고요. 네. 하지만 뿌리는 같아요. 둘 다 개혁주의 신앙,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도르트 신조 같은 그런 역사적 신앙 고백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반틸은 쉐퍼의 방법론에 대해 꽤 날카롭게 비판을 했고 쉐퍼는 또 스스로 반틸과 아주 가깝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긴장감. 에드가의 논문은 바로 이 복잡한 뭔기를 파헤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왜 중요할까요? 그냥 다른 사람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요. 그 비교를 통해서 개혁주의 변증학 방법론의 핵심적인 쟁점들, 또 스타일이나 내용 자체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을 비교하는 과정 자체가 변증학 공부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에드가의 주장은 명확해요.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비교가 우리에게 변증학적 통찰을 준다는 겁니다. 오늘 저의 목표도 그거고요. 에드가의 분석을 따라서 공통점, 차이점,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신학적 의미까지 한번 파헤쳐보는 것. 좋습니다. 기대되는데요. 그럼 에드가의 논증 구조를 따라서 먼저 두 분이 공유했던 지점들, 그러니까 공통부모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네, 그게 순서상 맞겠죠? 첫째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두 분 다 확고한 개혁주의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개혁주의자? 네, 반틸은 특히 대륙, 그러니까 네덜란드 개혁주의 전통이 있죠. 도르트 신조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소위 세 가지 일치 신조, Three Forms of Unity, 여기에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었고, 쉐퍼는요? 쉐퍼는 프린스턴 신학의 찰스 허치 영향을 좀 더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두 분 다 개혁주의 신앙 고백이 성경 진리를 가장 잘 표현한다고 믿었어요. 쉐퍼가 스스로는 뭐랄까 학문적인 변증가는 아니라고 약간 선을 그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의 사역을 보면 전제, presuppositions을 엄청 강조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공통점입니다. 쉐퍼의 대표적 거기 계시는 하나님, 첫 장부터 전제를 다루죠. 심지어 이제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전제주의적 변증이 필수적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으니까요. 와, 그 정도였군요. 이건 뭐 반틸의 핵심 사상과 거의 맞닿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전제에 대한 강조,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관적 사고, 영어로는 월드뷰, 독일어로는 펠탄샤웅이라고 하죠. 웰턴샤우? 네, 이 포괄적인 사고방식. 쉐퍼는 특히 한스 루크마커 같은 분들 영향을 받아서 문화와 세계관을 분석하는 틀을 발전시켰는데 이게 반틸이 강조했던 신자와 불신자 간의 근본적인 신념체계의 대립, 그 세계관 개념과 통하는 면이 많습니다. 현대 사상의 특징을 변증법적 dialectical이라고 진단한 것도 비슷했네요. 네, 맞아요. 쉐퍼는 이걸 위층 아래층 같은 아주 생생한 비유로 설명했죠. 자연이 은혜를 삼키려 한다, 이런 식으로. 기억나요. 반틸은 좀 더 철학적인 유머를 썼고요. 모든 비기독교 사상은 합리주의와 비합리주의의 동시성이다. 또는 순수한 우연과 순수한 필연 사이의 긴장이다. 이렇게 분석했죠. 네, 그의 여러 저작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분석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쉐퍼가 비합리주의 쪽을 좀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서 반틸이 그 부분을 비판하긴 했어요. 그랬군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진단, 그 방향성 자체는 비슷했다고 반틸 스스로도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 인식론 쪽에서도 공통점이 있다고요? 네, 이것도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인간의 모든 지식은 결국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한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과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 유한성. 그렇죠. 반틸은 우리가 유비, 에날로지아, 즉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함으로써 참되지만 완전하지는 않게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유비적 지식? 네. 쉐퍼는 이걸 비슷한 의미로 참되게,
truly, 알지만 철저하게, exhaustively, 그러니까 남김없이 다 알지는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표현은 다른데 의미는 통하네요. 에드가는 여기서 셰퍼가 스코틀랜드 실제론, Scottish Realism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언급했죠. 네, 맞아요. 그 부분은 나중에 문제점을 다룰 때 좀 더 나올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중요한 공통점이 타락의 본질을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인 반역으로 봤다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불신 사상이 자꾸 인간의 문제를 그냥 유한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두 분 다 그걸 날카롭게 비판했어요. 맞아요. 반틸은 인간은 유한성과 죄를 혼동했다 이렇게 딱 짚었고 쉐이퍼도 기독교만이 도덕과 형이상하게 분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죠?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구원의 필요성도 절실해지기 때문이죠. 그렇죠. 마지막 공통점은 간접적 방법이라고요. 네, 변증의 방식에 대한 건데요. 반틸은 불신자와 대화할 때 무슨 중립적인 사실이나 법칙 같은 건 없다고 봤어요. 전제가 다르니까요. 아, 중립지대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책 신앙의 변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변증가는 논증을 위해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의 방법의 정확성을 가정하고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이 사실이 아니며 법칙이 법칙이 아님을 보여주어야 한다. 상대방의 논리를 따라가서 그 안에 모순을 드러내는 방식이군요. 바로 그거죠. 쉐이퍼는 이걸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지붕을 벗겨내는 것이라고 불렀죠. 네, 맞아요. 아주 유명한 비유죠. 상대방 전제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 집, 그 체계가 비바람을 막아주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그렇게 드러내는 방식. 네, 방법론적으로 보면 정말 유사한 접근입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공통점이 정말 많네요. 뿌리 깊은 개혁주의 신앙부터 시작해서 전제와 세계관 강조, 현대사상 비판, 타락 이해, 심지어 변증 방법까지? 그렇죠. 그래서 최퍼가 스스로 반틸과 가깝다고 생각했던 것도 무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공통점이 많은데도 왜 반틸은 쉐퍼를 비판했을까요? 이제 슬슬 그 문제 영역으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부터가 좀 더 복잡해지는 지점입니다. 에드가가 지적하는 예비적인 문제 영역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죠. 첫 번째는 그 유명한 접촉점, 포인트 오브 컨택 문제입니다. 아, 접촉점 논쟁. 이거 변증학 공부하면 꼭 나오는 거죠? 그렇죠. 반틸은 칼 바르트와 에밀 브루너 사이에 그 치열했던 논쟁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접촉점을 인간의 이성이나 종교적 감정 같은 데 두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에 두었나요? 모든 인간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하나님 의식. 이걸 라틴어 개념으로는 센서스 디비니타티스라고 할 수 있겠죠. 센서스 디비니타티스, 신적 감각 이런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죄 때문에 심하게 왜곡되고 억압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는 거죠. 이게 유일한 접촉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틸은 심지어 찰스 하치 같은 보수적인 신학자조차 불신자의 이성 능력을 너무 믿는다고 비판할 정도였어요. 와, 굉장히 철저했네요. 그런데 반틸이 보기에 쉐퍼는 이 부분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네, 반틸은 쉐퍼에게서 두 가지 경향을 받다고 지적해요. 하나는 모든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안다고 말하는 반틸과 양립 가능한 견해. 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일반 계시가 좀 불완전하거나 부분적이라고 암시하는 듯한 경향이 있다는 거죠. 특히 쉐퍼의 그 찢어진 책, 톤북 비유가 문제가 됐어요. 아, 그 비유요? 일반 계시가 찢어진 책 같아서 특별 계시인 성경으로 맞춰봐야 한다는. 그렇죠. 이게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반틸이 보기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 자체는 명료한데 우리가 죄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지 계시 자체라 불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쉐퍼의 비유는 자칫하면 일반 계시가 부족하니까 성경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자연신학의 문을 열어줄 수 있고 더 나아가 인간의 자율적 이성이 성경을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입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인데요. 하지만 에드가는 또 반틸의 비판이 너무 과혹했을 수도 있다고 봤다면서요. 네, 에드가는 쉐퍼가 다른 글에서는 자율적 이성을 분명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명확하다고 강조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해요. 물론 쉐퍼의 비유나 설명 방식에 좀 아쉬움이 남을 수는 있지만
반틀이 셰퍼의 전체적인 의도를 좀 오해했거나 너무 엄격하게 본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서로 좀 소통이 부족했던 걸까요? 그런 면도 있겠죠. 셰퍼는 또 접촉점이라는 말보다는 소통점, 포인트 오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더 좋아했어요. 소통점. 그건 또 뭔가요? 불신자가 가진 생각과 그들이 살아가는 실제 세계, 리얼 월드 사이의 모순이나 긴장, 이런 걸 대화의 시작점으로 삼으려고 한 거죠. 아,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한다? 그렇죠. 근데 반틀은 이것도 문제 삼았어요. 그게 심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변증학적인 참된 접촉점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실제 세계라는 말을 쓸 때 혹시 스코틀랜드 실제론, 영향으로 뭔가 중립적인 현실인식을 가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한 겁니다. 와,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네요. 네, 반틀은 대화의 계기, 어케이션과 신학적 논증, 아규먼트는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고 봤으니까요. 미묘하지만 정말 중요한 차이점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비적 문제 영역은 역사 서술, 히스토리오그래피라고 하셨죠? 네,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서술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셰퍼는 서구 사상사를 보면서 19세기 후반에 일종의 절망의 선을 넘었다고 봤어요. 절망의 선이요? 네, 그 이전 시대 사람들은 그래도 보편적인 절대 앱솔루트를 믿었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서 허무주의, 비합리주의로 빠져들었다는 거죠. 헤겔이나 키르케고르 같은 철학자들이 그 문을 열었고 이게 예술, 음악, 문화, 신학 전반으로 퍼져나갔다는 분석입니다. 아, 셰퍼 책 보면 그런 시대 구분이 뚜렷하게 나오죠. 그렇죠. 과학도 마찬가지로 봤고 초기 과학은 합리성을 유지해서 성경과 양립 가능했는데 현대 과학은 폐쇄된 체계 안에서 결정론이나 행동주의로 가버렸다고 비판했죠. 반면 반틸은 이런 시대 구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군요. 전혀요. 반틀은 근본적으로 고대 철학이나 지금 현대 사상이나 불신앙의 기본 패턴은 똑같다고 봤어요. 자율적인 인간 이성의 기초에서 합리주의와 비합리주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변증법적 긴장은 늘 있었다는 거죠.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의 딜레마가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 자체가 달랐네요. 네, 에드가드 셰퍼의 이런 접근, 황금시대가 있었다거나 명확한 절망의 선을 긋는 건 좀 단순화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해요. 그렇죠. 역사가 그렇게 딱 잘라지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로버트 누드슨 같은 반티락파 학자의 평가를 인용하면서 셰퍼 분석에도 일리가 있다고는 말합니다. 실제로 특정 시기 이후에 변증법적 사고가 더 강해지고 실존적 진리 같은 게 강조된 건 사실이니까요. 아, 완전히 틀린 건 아니다. 네, 다만 셰퍼가 그 현상의 뿌리를 더 깊이 파고들어서 고대 사상과의 연속성을 보지 못한 건 좀 아쉽다, 뭐 이런 평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비적인 문제들을 넘어서 에드가가 말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차이점들로 들어가 보죠. 여기가 정말 핵심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결정적 차이는 합리주의 또는 진리 개념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입니다. 진리 개념이요? 네, 셰퍼에게 진리, truth는 굉장히 중요했고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그는 존재론적 절대, 그러니까 객관적인 실제가 있다는 것, 또 인식론적 절대, 즉 A는 A가 아니나 같은 모순율, 그리고 도덕적 절대, 이런 절대들을 강조했죠. 그리고 진리의 기준으로 일관성, 코헤런스를 중요하게 봤다고요. 맞습니다. 어떤 이론이 첫째, 자기 모순이 없고, 둘째, 외부 현실과 부합하고, 셋째, 그걸 믿는 사람의 삶과 일치해야 참되다, 이런 기준을 제시했죠. 심지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진리 개념 자체부터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이런 전 복음 전도, pre-evangelism까지 주장했다고요. 네, 그만큼 진리 개념 확립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셰퍼가 진리를 하나님 자신이나 성경 말씀과 완전히 동일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진리의 최종 스크린, 파이널 스크린 정도로 묘사했다는 점이에요. 최종 스크린, 그게 무슨 뜻이죠? 약간 하나님이 진리 그 자체라기보다는 진리를 판단하는 최종 기준이나 보증자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죠. 아, 미묘한 차이인데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반틸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셰퍼가 결국 불신자의 기준, 그러니까 인간의 자율적인 이성이나 경험적 사실, 아니면 추상적인 합리성의 틀 안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인간 이성의 법정에 기독교를 세우려는 시도처럼 보였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기독교를 인간 이성 아래 두는 거고
스스로 진리임을 증거하는 self-authenticating, 성경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반틸은 셰퍼가 기독교가 비합리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다가 자칫 중립적인 이성이나 사실을 인정하는 소박한 실제론, 나이브 리얼리즘에 빠질 수 있다고 본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셰퍼가 베이컨 같은 초기 과학자들을 별 비판 없이 칭찬한 점 같은 걸 에드가는 예로 들어요. 하지만 에드가는 여기서도 반틸 비판이 좀 지나쳤을 수 있다고 봤다고요. 네, 반틸이 좀 셰퍼가 어떤 사상가의 말을 인용할 때 그걸 꼭 그 사상가의 체계 전체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논증을 위한 전략적 활용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일반 은총 아래에 있는 불신자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다는 걸 관가했을 수 있다. 그렇죠. 반틸 자신도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통일성이 있으니까 어떤 주제로든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정작 셰퍼에 대해서는 그런 가능성을 좀 닫아놓고 본 거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것도 참 복잡하네요. 두 번째 결정적인 차이는 전제, 프리스포지션스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라고요. 네, 이게 아마 가장 근본적인 차이일 겁니다. 반틸에게 전제는 그냥 논증의 출발점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존재와 의미, 그리고 지식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 조건. 에트가는 이걸 초월적, 트랜세덴탈이라고 표현합니다. 초월적 전제. 네, 창조주이시고 언약의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스스로 증거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스스로 권위를 갖는 성경. 이것들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어떤 참된 지식이나 의미 있는 말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와, 정말 근본적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변증은 필연적으로 순환적, 서큘러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전제하고 시작하니까요. 하지만 이게 악순환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 전체의 내적 정합성을 보여주는 선순환이라는 게 반틸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셰퍼에게 전제는 좀 더 일반적인 의미였다는 거죠? 네, 셰퍼 자신은 다음 논리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가정되는 믿음이라 이론 정도로 설명했어요. 그럼 약간 가설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반틸은 바로 그 점을 비판했어요. 그건 기독교 진리를 여러 가능한 가설, 하이퍼세시스 중 하나로 격화시키는 거라고요. 셰퍼가 세상에는 기독교와 비기독교, 딱 두 가지 기본 전제만 가능하고 오직 기독교만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그 사실이나 현실이라는 외부 기준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기독교 진리 자체가 최종 기준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셰퍼의 전제 개념은 반틸이 말하는 그 초월성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거군요. 네,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변증 방법, 소고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의 보조수단처럼 기능하는 면이 있다는 게 반틸의 기판입니다. 예를 들어 셰퍼가 기원에 대해서 4가지 가능한 답변을 제시하고 나머지 3개를 경험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존적으로 만족을 못 준다, 이런 식으로 기각하는 방식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방식이 결국 어떤 기준? 암묵적으로는 일관성이나 경험적 가능성 같은 기준에 의존하는데 그 기준 자체의 정당성은 묻지 않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건 결국 불신자가 만든 규칙 안에서 게임을 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에드가는 여기에 하나 더 덧붙였다고요? 네, 셰퍼의 전제 개념이 너무 관념적, 아이디어셔널, 그러니까 아이디어 중심적이라는 지적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존재한다는 식의 경향이랄까? 아니면 성경 메시지를 그냥 명제적 진리나 객관적 사실로만 축소하려는 경향도 보인다는 거죠. 지적인 동의만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죠. 이건 전제를 단순히 머리도 동의하는 걸 넘어서 전인격적인 종교적 헌신, religious commitment로 보는 반틸의 초월적 관점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와, 정말 파고들수록 깊은 차이가 드러나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에드가가 다루는 건 어조, 톤과 스타일의 문제라고요? 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앙 논쟁이라는 게 결국 사람이 하는 거라 이런 인격적인 측면, 어조나 태도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태도가 안 좋으면. 맞아요. 에드가는 반틸이 때때로 셰퍼의 말에 좀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의도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해요. 과민 반응이요? 예를 들면요? 셰퍼가 화이트헤드 같은 철학자를 인용하면서 현대 과학 발전에 기독교 세계관이 기여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가 있어요. 네. 그때 반틸은 셰퍼가 그리스 철학의 이성관이랑 성경적 이성관을 제대로 구분 못한다고 아주 날카롭게 비판했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에드가가 보기엔 셰퍼는 그냥 합리적인 창조주를 믿는 신앙이 있었기에 피조 세계를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었다. 그냥 그 정도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인용한 것뿐인데 반틸이 너무 나아갔다는 거죠. 아, 맥락을 좀 넓게 못 본 걸 수도 있겠네요. 또 셰퍼가 교회의 가시적인 일치가 중요하다고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 반틸은 이걸 마치 세상 사람들한테 기독교를 판단할 권리를 주는 것처럼 해석했어요. 와, 그건 좀 심한 오해 같은데요. 셰퍼 의도는 훨씬 목회적이었을 텐데. 그렇죠. 심지어 셰퍼가 참된 영성이라는 책에서 초자연적, 슈퍼내추럴, 세계를 언급한 걸 가지고 반틸이 이걸 토마스주의의 부가 은총, 도눔 슈퍼 에디툼, 게눔이랑 연결해서 비판했는데 에드가는 이건 거의 무책임한 비판이라고까지 말해요. 와, 부가은총까지 그건 정말 비약인데요. 네. 또 반틸이 셰퍼의 그 유명한 우주와 두 개의 의자 비유를 비판하면서 불신자에게 부분적인 통찰력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문제 삼았거든요. 네. 이 비판 자체는 반틸 체계 안에서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반틸이 셰퍼가 혹시 이 비유를 통해 일반 은총의 영향을 설명하려 했던 건 아닐까 하는 가능성을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셰퍼가 같은 글에서 이건 완전히 상호 배타적인 두 견해다, 완전한 대립이다 이렇게 강조한 다른 말들은 또 간과했다는 지적도 하고요. 그렇군요. 좀 듣고 싶은 말만 들은 걸까요? 에드가가 보기에 가장 충격적인 건 반틸이 셰퍼의 젖을 어디에서도 20세기 인간에게 그의 상태에 대한 완전히 성경적인 진단을 제시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단언한 부분이에요. 이건 뭐 정말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셰퍼 책 읽어본 사람이면 동의하기 어렵겠는데요. 그렇죠. 에드가는 또 반틸이 셰퍼의 그 폭넓은 문화 분석, 예를 들어 현대 미술이나 생태 문제, 컴퓨터 같은 것에 대한 통찰에 거의 무관심했던 점도 아쉬워해요. 세계관적 접근을 그렇게 강조한 분으로서는 좀 의아하다는 거죠. 확실히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럼 반대로 셰퍼에게는 어조나 스타일의 문제가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어요? 셰퍼도 문제가 있었죠. 그는 좀 형식적인 신학 연구나 학계를 약간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아, 그런 면이 있었나요? 네, 반틸의 비판을 듣고 나서 그를 약간 교실 변증가, classroom apologist 정도로 치부하면서 라브리에서의 실제 사역 경험이 자기 방법론을 다 증명해준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죠. 이론보다는 실천이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이게 뭐 미국 복음주의의 어떤 특징일 수도 있지만 치열한 지적 싸움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셰퍼 자신도 학문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는데 정작 학자들과는 좀 불편해했다는 거죠. 그랬군요. 그리고 셰퍼가 반틸을 마치 실제적인 영적 전투, 뭐 참호전 같은 걸 모르는 사람처럼 암시한 것도 공정하지 못했다고 에드가는 지적해요. 아, 반틸도 실제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럼요. 반틸도 설교에 대한 열정이 대반했고 이웃들에게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고 병원에 신방 가고 이런 실제적인 목회 활동에 힘썼는데 셰퍼가 그런 걸 잘 몰랐을 수 있다는 거죠. 에드가는 개인적으로 반틸에게서 깊은 사랑과 목회적인 관심을 직접 경험했다고 회고하기도 하고요. 결국 서로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드가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두 거인의 강점과 약점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듣는 분들도 이쯤에서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에드가의 평타를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강점 3가지입니다. 첫째, 전제와 세계관의 중요성을 부각했다는 점입니다. 두 분 다 변증해서 그냥 피상적인 증거 몇 개 내놓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신념체계인 전제와 포괄적인 기독교 세계관 자체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게 변증을 훨씬 깊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기여죠. 둘째, 기독교와 비기독교 사상 간의 근본적인 대립, 엔티시시스를 강조하고 불신 사상의 내적 모순을 드러내는 간접적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 스스로 자기 생각의 문제점을 깨닫게 하는 방식이죠. 네, 지붕 벗겨내기? 그렇죠. 셋째, 타락의 본질이 윤리적 반역, 즉 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입니다. 인간 문제가 단순히 지능이 부족하거나 유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도덕적 반역 때문이라는 걸 분명히 함으로써 복음의 필요성을 확실히 했죠. 이건 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같은 신앙 고백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네, 강점 세 가지 잘 알겠습니다. 그럼 약점은요? 과 합리주의 또는 자연신학의 기우는 경향입니다. 접촉점이나 전제 개념 등에서 좀 모호하거나 일관성이 부족했고 때로는 자칫 인간 이성이나 경험을 중립적인 기준으로 삼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기독교 진리의 초월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었어요. 역사 구분도 좀 단순화됐다는 비판이 있고요. 일관성 문제군요. 둘째, 반틸의 과도한 비판과 문화적 소통의 한계입니다. 때로는 셰퍼의 의도를 오해하거나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좀 가혹하고 공정하지 못한 비판을 했어요. 또 셰퍼가 보여준 당대 문화에 대한 폭넓은 분석이나 소통 노력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하거나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쉬운 점이죠. 셋째, 상호 이해 및 건설적 대화의 부족입니다. 사실 두 분 다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많았을 텐데 진지하고 겸손하게 대화하면서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약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어요. 셰퍼는 반틸의 신학적 깊이와 엄밀함에서 반틸은 셰퍼의 문화적 통찰과 소통 방식에서 배울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정말 안타까운 지점이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논의가 오늘날 신학을 공부하고 또 미래의 목회 현장을 준비하는 우리 청지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목회적 함의를 좀 짚어주시죠. 역시 에드가의 분석을 바탕으로요. 네, 이것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변증 방법론의 신학적 기초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반틸과 셰퍼의 논쟁은 우리가 복음을 변호하고 설명할 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신학적, 철학적 전제 위에서 말하고 있는지 스스로 명확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접촉점, 전제, 진리 개념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다양한 사상이 막 섞여 있는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 기초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겠죠. 둘째, 이론적 깊이와 실천적 적용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반틀의 그 치밀한 이론적 정교함과 셰퍼의 실제적인 소통 노력 사이의 긴장, 이건 건강한 목회 사역을 위해서는 깊이 있는 신학 공부와 더불어서 문화에 대한 이해와 또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이 모두 필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지성과 감성, 이론과 실천의 조화가 중요하겠네요. 마지막 셋째는 비판의 자세와 형제적 사랑의 중요성입니다. 신학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같은 믿음 안의 형제자매, 특히 같은 개혁주의 신앙 고백 공동체 안에서 논의할 때는 언제나 공정함과 존중,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반틸의 때로는 지나친 비판이나 셰퍼의 좀 방어적인 태도, 이런 것들은 건설적인 대화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서로를 세워가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 논쟁이 자칫 서로를 상처 입히는 것으로 끝나기 쉬운데 사랑과 겸손이 꼭 동반되어야겠네요. 그렇죠. 오늘 윌리엄 에드가의 깊이 있는 분석을 따라서 코넬리우스 반틸과 프랜시스 셰퍼라는 두 거인의 치열했던 변증학적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많은 공통점 위에서도 중요한 차이와 긴장이 존재했음을 확인했네요. 네, 이들의 비교는 그냥 과거의 신학 논쟁을 복귀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학적으로 충실하면서도 이 세상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복음을 변증할 수 있을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기 때문이죠. 오늘 나는 강점과 약점, 그리고 목회적 함의들이 여러분의 신학 공부와 또 앞으로의 사역에 좋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드가가 논문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왜 이 두 기독교 전사는 서로에게서 더 많이 배우지 못했을까요? 그러게요.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적인 탁월함이나 실천적인 지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겸손과 사랑,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더 깊이 고민해 보시고 또 연구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지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더 딥다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